우리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바로 19세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성 이삭 성당의 입구입니다. 도시는 아침 안개로 가득하고 해가 떠오르며 안개는 서서히 거쳐갑니다. 우리는 진흙이 잔뜩 묻은 부츠를 신고 서 있습니다. 1860년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위풍당당하게 서 있지만 정작 사람들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이상할 정도로요. 1860년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인구는 약 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 다들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알렉산더 기둥이 들이운 긴 그림자는 이 지역에 비치는 태양의 시간대를 알려주는 단서가 됩니다. 긴 그림자는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만 나타나죠. 이건 분명 아침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은 듯합니다. 400마일 떨어진 모스크바로 가보아도 상황은 같습니다. 거리에는 사람 하나 없이 고요합니다. 1860년 모스크바 역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마찬가지로 약 50만 명의 인구를 지닌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묻게 됩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렇다면 같은 시기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1840년대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1840년대 덴마크의 코펜하겐, 1860년대 독일 드레스덴, 1860년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1860년대 캐나다의 토론토, 1860년대 그리스의 아테네, 그리고 런던에서는 드디어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파리는 어떨까요? 사람들의 활기와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최초의 사진은 1822년에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이라는 예술은 비교와 대조라는 병치 기법을 통해 메시지와 감정을 전달합니다. 이런 고사진들에서는 요즘 사진가들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병치 기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조작된 역사 속 진실을 꿰뚫는 데 핵심이 되는 자연스러운 대조들을 보게 됩니다. 대조란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서로 반대되는 두 요소를 비교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내고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1860년대 러시아를 보면 인구는 적은 반면 도시 규모는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극명한 대조가 드러납니다. 당시가 19세기였음에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이미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습니다. 사진 속 도시 기반 시설은 수백만 명이 살아도 될 만큼의 규모를 보여줍니다. 인구가 고작 50만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도시 규모는 왜 그렇게까지 컸던 걸까요? 더욱이 공식 역사에 따르면 1764년부터 인구는 꾸준히 선형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진 속 건물들 대부분은 이 사진이 찍히기 훨씬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건축물들입니다. 이 모든 걸 러시아인들이 단순히 철저하게 사전 계획해서 지은 걸까요? 하지만 사진 속에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 놀라울 정도로 극단적인 새로운 대조가 드러납니다. 그 대조는 사람들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 즉 배경 건축물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인구가 적어서일 수도 있고 흑백 사진 특유의 대비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장면은 우리 삶의 배경이었음에도 평소엔 눈여겨보지 않았던 놀라운 사실, 이 건축물들의 규모와 그것이 지어졌다는 사실 자체의 불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관광이라는 행위를 통해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파리의 개선문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레 감탄하며 말하게 되죠. 와우, 이걸 어떻게 만든 걸까? 하지만 그 순간 복잡하고 분주한 현장 분위기에 휘말리다 보면 우리는 그 질문을 진지하게 곱씹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쳐버리게 됩니다. 개선문 앞에서 사람들 틈에 섞여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다 보면 그 순간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광객들 틈에 밀리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뭐 어떻게든 만들었겠지. 어쨌든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잖아. 학교 교육을 받을 때 우리는 세계 곳곳에 존재하던 웅장한 도시들의 오래된 사진을 거의 접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일부러 그렇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진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고 거대한 건축물들 사이에 마치 메뚜기처럼 흩어진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의심을 품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들이 이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던 걸까요? 이 건축물은 총 36,695 세제곱미터의 석회암으로 지어졌고 무게는 무려 9,500만 킬로그램이 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거대한 개선문은 두 차례에 걸쳐 건설되었고 총 1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806년부터 1814년까지, 두 번째는 1832년부터 1836년까지입니다. 사진 속에 보이는 낡은 말과 수레만으로 이 엄청난 양의 석회암을 정말 운반할 수 있었을까요? 개선문의 양옆을 장식하고 있는 4개의 조각상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조각 하나하나의 섬세한 표현과 아치를 감싸는 장식들의 정밀한 패턴을 살펴보세요. 장식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반복되고 있으며 그 어떤 오차나 불균형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개선문이 완공된 지 6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동력 공구가 발명됐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이 모든 걸 맨손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그리고 아치 천장을 보면 완벽한 기하학적 대칭으로 입체 조각된 장미 문양들이 정말 놀랍도록 정교합니다. 꽃잎 하나하나, 단면의 테두리까지 모두 너무나 섬세하고 정교해서 감탄을 자아냅니다. 이 시기에 파리를 둘러보면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웅장한 건축물들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도시 인프라는 정말 화려하고 장대하지만 사람들과 그들의 교통수단은 너무도 원시적이고 단순해서 이런 도시를 세운 사람들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길은 울퉁불퉁하고 제대로 포장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진흙과 먼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시기의 일부 건물들은 주민들의 수준에 걸맞게 어설픈 비율에다 정교함이 부족한 소박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소박하고 나름대로 매력은 있지만 목재와 석고를 거칠게 다룬 투박한 건축 양식입니다. 이런 건물들이야말로 우리가 마차 시대의 세대에게 기대하는 건축 양식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기술적 발견에 무지했던 세대 말입니다. 게다가 이 사진이 찍힐 무렵 개선문은 지어진 지 40년이나 지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건물 일부가 얼마나 심하게 마모되어 있는지 눈에 띄지 않으신가요? 돌 표면에 나타난 풍화의 흔적들은 이 개선문이 실제로는 훨씬 더 오래전에 지어진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모스크바 사람들은 비로소 집을 나와 거리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때 텅 비어있던 붉은 광장이 이제는 사람들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성바실리 대성당과 스파스카야 탑이 광경의 중심을 장식하며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성바실리 대성당의 건축은 1555년에 시작되어 1561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고작 6년 만에 말이죠. 1737년 대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뒤 20년에 걸쳐 복원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이 구조물은 정말 현실감이 없을 정도로 독창적이며 세상 어디에도 비슷한 것이 없습니다. 이 건물은 수천 장의 붉은 벽돌과 얇은 주석판을 사용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독특한 양파 모양의 돔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돔의 세밀한 구조를 가까이에서 보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18세기 기술로 어떻게 이런 금속 가공이 가능했을까요? 정말 이런 기적 같은 건축물을 지을 능력과 정성이 있었다면 어째서 길은 이렇게 엉망이고 진흙투성이었을까요? 19세기의 사진들을 보면 이런 믿기 힘든 건축물들이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런던에는 경이로운 크리스털 팰리스가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유리를 사용한 거대한 구조물이죠. 더 놀라운 건 이 건축물은 영국이 자동 유리 생산 기술을 갖추기 훨씬 이전에 지어졌다는 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의회가 있습니다. 1837년에 순수 사암으로 건축된 유스턴 아치는 놀라운 위용을 자랑하지만 그 주변 거리는 제대로 포장도 안 돼 있고 진흙으로 엉망이었습니다. 이토록 거대한 건축물은 지어놓고 정작 사람들이 걷는 길은 왜 방치했을까요? 프라우엔 교회, 독일 드레스덴을 대표하는 웅장한 돔 건축의 걸작입니다. 그 화려하고 섬세한 건축물은 그 아래에서 말이 끄는 초라한 수레와 마차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강한 대비를 이룹니다. 최소한의 생필품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그 거대한 건축물의 규모 앞에 철저히 왜소해 보입니다. 캐나다 오타와의 국회의사당 도서관, 17년에 걸쳐 지어졌습니다. 오타와의 첫 정착민은 1800년에 도착했고
도서관이 지어질 당시 도시 인구는 겨우 2만 명도 안 되었습니다. 이주 초기 정착민들에게 웅장하고 화려한 도서관이 정말 우선순위였을까요? 이 건물이 마치 유럽에서 잘라내어 캐나다에 갖다 붙인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기가 바뀌던 무렵, 즉 보시가 전동 공구를 대중화하기 4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뉴욕의 옛 펜실베이니아 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의 규모를 보세요.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로 거대합니다. 사진을 보면 아치형 천장에 새겨진 팔각형 무늬 하나가 사람 한 명보다 클 정도로 엄청난 규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둥 꼭대기에 정교하게 조각된 아칸서스 잎 장식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거대한 기둥들이 시선을 압도합니다. 이 거대한 건물을 단 6년 만에 완공했다고 합니다. 무려 6년이나. 예, 그렇겠죠. 우리는 왜 이런 이야기를 아무 의심 없이 믿어버리는 걸까요? 요즘처럼 전동공구, 조립식 건축 자재, 대형 크레인이 다 갖춰졌어도 오늘날 이런 건축물을 짓는 건 여전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이런 종류의 건축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공식적인 거짓말쟁이들은 북미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양식의 건축을 하나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역사주의라고 말이죠. 역사주의란 과거의 건축 양식을 다시 되살려 사용하는 양식을 설명하는 말로 결국 다른 시대의 스타일을 모방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웅장한 아치 구조와 거대한 기둥들은 고대 그리스, 로마풍의 고전 양식으로 설계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대성당들은 중세 유럽의 르네상스와 고딕 건축 양식을 따랐습니다. 이러한 건축 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첨탑, 아치형 창, 그리고 웅장한 탑 구조들, 망루, 돔형 지붕, 아치 구조의 기둥들, 섬세한 조각상들, 거대한 문들, 원형 기하학 무늬창, 고전 기둥, 시계탑과 종탑 등입니다. 이 불가능한 건축 양식의 흔적은 말 그대로 오늘날 모든 도시,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일부는 파리의 개선문이나 노트르담 대성당처럼 지금까지도 잘 보존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건축물들은 유스턴 아치나 뉴욕의 옛 펜실베이니아 역처럼 시간 속에 묻혀 잊혀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건축물들을 직접 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 사진을 찍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사진가들은 그들이 결코 미래 세대에게 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관점이라는 유산이죠. 우리는 매우 정교하고 발전된 건축물들을 배경으로 그와는 어울리지 않는 원시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식 역사 서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류가 점차 발전해 왔다는 다윈식 진화 이론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후대 인류는 언제나 전 세대보다 진보된 기술과 방식을 갖추고 있었고 이전 세대의 방법을 다듬고 발전시켜 왔다고 믿게 만듭니다. 만약 19세기의 최고 기술력이 여전히 말과 마차에 의존하는 수준이었다면 그렇다면 사진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러한 건축 양식은 그 당시 사람들뿐 아니라 그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겁니다. 조금만 의심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진들을 보는 순간 무언가가 명백히 이상하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주류 역사 서사에 어딘가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무언가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1877년에 촬영된 샌프란시스코의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 다양한 역사주의 건축물들이 한데 모여있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매우 화려한 건물들의 입구를 장식하는 기둥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은 주변의 일부 초라한 목조 오두막들과 극명하게 대비되어 눈에 띕니다. 멀리에는 고딕 양식의 첨탑과 탑들이 우뚝 솟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도움 지붕을 가진 대성당과 웅장한 건물들도 눈에 띕니다. 사진 속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넓고 광활하게 뻗어나간 대도시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1846년 당시 지금의 샌프란시스코 지역에는 겨우 500명도 되지 않는 몰몬 정착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지역은 개척되지 않은 황무지로 이제 막 사람들이 발을 들이기 시작한 땅이었습니다. 1848년부터 1849년 사이 캘리포니아 골드러시가 시작되며 인구는 1000명에서 2만 5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로부터 28년 뒤 이 사진이 촬영될 즈음 샌프란시스코의 인구는 약 2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제정신이라면 이런 얘기를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도시가 20만 명이 살던 곳이라면 현대식 장비나 기술, 자동 생산 공정도 없이 이런 규모가 가능했을까요? 이처럼 낯선 땅에서 이제 막 개척을 시작한 사람들이 이런 도시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갓 정착한 사람들이 이토록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를 정말로 믿으시나요? 그리고 또다시 느껴집니다. 도시는 너무 조용하고 너무나도 정적입니다. 사진 속 도시는 사람 하나 없는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기둥이 드리운 그림자를 보면 이 사진이 새벽 일찍 찍힌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림자의 길이로 보아 지금은 정오 무렵 해가 높이 떠 있을 때입니다. 정오 무렵이라면 이 정도 규모의 도시는 분주하고 활기찼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사진 어디를 봐도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습니다. 사진 속 생명체는 고작 주인 없는 말 한 마리뿐입니다. 도시 풍경 사진 촬영이 진행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실내에 머물도록 지시받았다는 것은 매우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 사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 아래 찍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고요함은 더욱 소름 끼칩니다. 누군가는 최적의 위치에서 이 장면을 담아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였을까요? 무엇을 위해 이 사진을 남긴 걸까요? 그런데 19세기 비슷한 시기마다 러시아, 유럽, 북미 도시들 모두가 이런 식으로 텅 빈 모습으로 찍혔다는 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몇 년 뒤만 해도 그 장소들에는 사람들이 가득한 사진들이 등장합니다.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웅장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던 이들이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공식 역사와 이 이상한 현상들을 그냥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아무 의문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이야기는 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설명이라 해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 사진 속 사람들과 그 조상들은 이런 장대한 건축물을 세울 능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들어가 봅시다. 이제는 이 도시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직접 살펴봐야 합니다. 이 도시들이 텅 비어있는 이유를 설명해줄 단서가 어딘가에 반드시 남아있을 겁니다. 잠깐, 뭐라고요? 신발에 묻은 진흙부터 닦고 싶다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자, 주저 말고 함께 들어가 봅시다. 왜냐하면 이 진흙이야말로 그 당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암시해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숨겨져 있을지 모르니까요.